네. 이제 진화심리학 제5장 남자의 장기적 짝짓기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에 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재미난 이야기들이 저로서는 훨씬 더 많았어요. 남자의 장기적 짝짓기 전략, 남자의 짝짓기를 잘 드러내는 좀 옛날 노래이긴 하지만 관련 노래에 가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남진 가수 남진의 둥지란 노래인데 너의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이러면서 내 품에 둥지를 틀어줘 이런 가사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헌신적으로 잘 해줄 테니까 나한테 둥지를 좀 틀어봐. 내가 어떻게든 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어. 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 이러면서 여자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통해서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약속으로 유혹을 함으로써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그러면서 성공적인 번식을 로 잘 이어지게 되는,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걸 잘 드러내는 전통적인 가사 같아서 일단 이걸 좀 간단하게 인용을 해봤고, 부모의 투자와 성선택에 관한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깜빡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쪽이 암컷이고 어떤 쪽이 수컷인지는 순전히 아주 스탠다드하게 표준적인 관점에서는 생식세포의 크기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난자가 우리 인간에서는 난자가 일단 정의상 생식세포가 큰 생식세포가 정의상 난자예요. 그러니까 정자는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올챙이 같고 그게 뭐 1억 마리 넘게 방출된다고 하죠. 사정을 할 때 남자가. 근데 난자는 한 개만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자, 암컷이 가지고 있는 난자라는 생식세포가 큰 난자를 가진 그 성별이 암컷으로 정의가 되고, 그거보다는 생식세포가 작은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는 정자라는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는 성별이 남성이라고 정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의 투자와 성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로버트 트리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부모 투자 그리고 성선택 이론인데, 자식에게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성별일수록, 의무적으로 더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성별일수록 짝짓기에서 더 까다롭게 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자식에게 의무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게 어떤 경우냐면, 여자가 임신을 하면 적어도 인간의 경우에, 포유류의 경우에 임신을 하면 몇 달은 품에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힘들고 또 다른 남자와 번식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식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성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낳아서도 또 양육을 해야 되고 뭐 뭔가 젖 먹여줘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자식에게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인간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자들이 짝짓기에서 더 까다롭게 구는 경향이 보통 있습니다. 암컷의 경우에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동물계의 경우에서도 암컷들이 더 까다롭게 구는 경향이 많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는 거기는 수컷들이 훨씬 더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구리 중에서 어떤 종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걸 수컷이 그냥 등에 지고 계속 품고 다니고 계속 이고지고 계속 쏘다니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먹이도 구해서, 그리고 이후에도 먹이를 구해서 이래저래 도움을 준다고도 하기도 하고, 뭐 직접 집도 짓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 경우에는 수컷이 훨씬 더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짝짓기에서 걔네들이 더 까다롭게 굴어요. 수컷들이. 암컷이 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고 암컷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경우죠. 그 경우에는. 근데 그 경우는 좀 소수에 불과하고 보통은 암컷이 훨씬 더 까다롭게 굴고 수컷은 훨씬 더 대시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단 자식에게 투자를 덜 하는 성, 우리 인간의 경우에 수컷이죠. 자식에게 투자를 덜 하는 성은 투자를 많이 하는 성, 암컷에게 성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 여자가 의무적인 부모의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짝짓기나 결혼에서는 대개 남자와 여자 모두 자식에게 많은 투자를 하죠. 따라서 양쪽 성 모두 짝짓기에서 더 까다롭게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시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아이고 이거 지금 계속 PPT가 공유되고 있죠? 맞나요? PPT 화면 계속 공유되고 있죠? 네, 잘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잘 공유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보시면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깜빡하고 이 이미지를 안 넣어서 좀 이미지를 찾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공유했었던 짤이죠. 최재선 선생님의 유명한 그래서 이성에게 호감을 사야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에서 90% 이상의 수컷들은 암컷 근처에도 못 가보고 다 죽습니다. 10년 전 유성생식이라는 직거리 현상이 탄생한 이래로 우리 생물들은 이성에게 호감을 사고자 눈물의 생쇼를 펼쳐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수컷의 남자의 짝짓기 전략, 장기적 혹은 단기적 짝짓기 전략이 얼마나 애절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경우죠. 이번 주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보시면 재미나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번 장, 아까 저번 주 4장부터 이번 장 5장 그리고 다음 주 6장까지 다루는 그 남녀의 짝짓기 전략에 대해서 그 주제 하나만으로 아주 두꺼운 책 하나를 동일한 저자가 데이비드 버스가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써서 낸 적이 있어요. 이거 보셔도 굉장히 흥미로우실 텐데 시간이 나면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연애, 섹스, 결혼, 사랑 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핫한 주제들이잖아요. 우리 뉴스들만 봐도 연예인들의 뭐 스캔들 논란, 정치인들 스캔들 논란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시선이 끌리고 핫한데 남의 이야기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거를 중점적으로 왜 그럴까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싶은데 그거를 좀 흥미롭게 연구해 놓은 거에 좀 집대성이라서 꽤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 PPT를 끝내고 조금 요약을 하도록 할게요. 거기서 이 책에서 요약 부분하고 여러 좀 부분을 좀 짜깁기를 해서 여기다 글을 좀 써놨는데 그래서 남자의 장기적 짝짓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치고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쭉 결혼까지 해서 혹은 뭐 동거 정도나 결혼 정도나 해서 쭉 그 사람하고만 계속 혹은 세 사람이랑 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보통의 경우에 쭉 그 사람이랑 사귀어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 장기적 짝짓기 전략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결혼이죠. 결혼을 그러면 왜 하냐? 결혼 정말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혼을 왜 할까? 어떤 이득을 남자에게 줄까? 특히 여성에게도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도 주겠지만 특히 남자에게는 어떤 이득을 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죠. 보면은 결혼은 남자 조상에게 잠재적 이득을 많이 주었다. 헌신적인 결혼 약속을 하는 남자에게 돌아가는 적응적 이득은 7가지 정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우자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할 가능성 증가. 왜 그럴까? 아까 남진의 둥지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그거 봤을 때 너의 빈자리 내가 채워줄게. 너의 빈자리 내가 채워주고 싶어. 계속 너에게 나에게 둥지를 틀어줘. 난 너에게 계속 헌신할 거야. 다른 여자 안 보고 너에게만 헌신적인 결혼 약속을 하는 그런 남자면 보통의 경우에 여성들은 장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짝짓기를 하고자 할 때 여성들은 이런 헌신적인 충성심을 보여주는 남자에게 훨씬 더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증가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로 더 바람직한 배우자의 관심을 끄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얘가 나한테 이 정도까지 해?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더 바람직한 번식 가치, 여기 진화심리학의 교과서에 나온 용어예요. 이거 성차별적 용어가 아니라 더 바람직한 번식 가치를 지닌 배우자일수록 조금 더 눈이 높다고 해야 되나, 콧대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저번 제 4장에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를 좀 눈여겨본단 말이죠. 그래서 더 바람직한 배우자의 관심을 끄는 능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친부라는 확신이 증가하죠. 지금은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특히 원시 시대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저 배우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저게 내 자식인가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성관계를 하고 낳은 그런 자식들보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저 사람이 내 애를 낳았구나, 저 사람이 내 정자를 통해서 낳은 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결혼이 꽤 많이 그런 확신에 기여를 하죠. 계속 이렇게 비슷한 공간에 살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외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개연성이 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안정적인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잘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투자를 통한 자식의 번식 성공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라난 아이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환경에서 아버지의 인맥이라거나 그리고 아버지가 뭐 성관계라거나 혹은 뭐 연애를 하는 데에 대한 뭐 팁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아버지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졌으니까 족장이라거나 원시시대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환경이라면 더 좋은 여자들과 매칭을 시켜줄 확률이 크죠. 아버지의 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원시 시대에는 결혼하기 이전의 남자들 총각이라고 하죠. 우리 조선 시대에도 총각보다 결혼한 사람이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죠. 그럼으로써 새로운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다른 남자들 너 좀 어른이구나 이러면서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총 7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는 게 얼마나 특히 헌신적인 결혼을 약속을 하는 남자에게 적응적 이득이 얼마나 있는지 그 7가지 이유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왜 결혼을 하게 됐는지 좀 이해가 되죠. 확실히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 중고등학교 때 뭐 역사 시간에 뭐 일부 다처제가 있는 문화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부 다처제 이러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남자 같은 반 남자애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래 남자애들이 왜 좋냐고 물어보면 여자들 많이 결혼해서 사귈 수 있잖아. 같이 뭐 성관계 여러 번 가질 수 있잖아.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성관계 가질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소수에만 해당하는 경우죠. 굉장히 권력이 있거나 위계가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남자들만 그렇게 다양한 여성을 취할 수 있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오히려 나빠요. 대부분의 남자들한테는 대부분 좋은 이득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일부의 처제가 우리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얼마나 평등한 기회가 잘 돌아가게 될 수 있는 제도인지를 좀 실감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뭐 참고 삼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남자한테 장기적인 적응적인 이득을 주는지 잘 이야기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남자가 그런 결혼을 할 때 장기적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크게 2가지 적응 문제가 생기거든요. 생식력 혹은 번식 가치가 높은 여자, 그러니까 특히 아주 쉽게 말해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자를,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는 여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2번째로 부성 불확실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는 애가 걔가 맞다고 확신을 들게 하는 그런 여성인가? 그런 생각, 그런 생각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여자가 조금 더 선택의 여지가 선택을 잘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젊음에 대한 선호가 생기게 되죠. 왜냐면 젊을수록 더 생식 능력이 활발하고 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젊음에 대한 선호가 보면은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이렇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다가 뭐 30, 40대, 50대 될수록 아이를 점점 못 낳는 쪽으로 이렇게 좀 퇴화가 되는 그 생식 능력이 그런 식의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젊음에 대한 선호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그냥 막 어리다, 너무 그냥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식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이유인데 왜 젊은 사람을 좋아하게 됐냐에 대한 다른 대안적인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이론이라든가 다른 대안적 설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왜 남자들이
사회학 같은 데서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 왜 젊은 여자를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답을 하죠. 어리면 어릴수록 여자를 더 통제하거나 지배하기 쉽기 때문에 남자 이런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는 어린 여자일수록 선호한다. 젊은 여자일수록.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시면 나이에 대한 남녀의 나이 선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이에 따른 남녀의 나이 선호 20대면 20대 이건 보면 일단 그래도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보다 더 어린 여자를 배우자로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크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여자의 나이 선호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막 이러죠. 남자는 이러면서 점점 20대, 30대가 될수록 더 뭐 10살 어렸으면 가장 뭐 이상적이겠다. 물론 사귀기 힘들겠지만 40대면 10살보다 더 어려. 뭐 50대면 15살까지 더 어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식까지 나아가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보다 더 어린 여자를 배우자로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커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일수록 뭐 나이지리아라거나 뭐 어디 오스트레일리아 뭐 어디 뭐 수렵체집 민족 같은 곳이 사는 원시적인 그런 사회에서 사는 일부 다처제 민족일수록 결혼할 때 남녀와의 나이 차가 꽤 커요. 뭐 15살, 20살까지 나는 경우는 허다하고 그런 사회적 지위까지 다 챙기고 나서 이런 일부 다처제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일부 다처제일수록 이런 경우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보면 10대에게서 나타난 배우자의 나이 선호를 보면은 재미난 게 10대 남자는 나이가 더 많은 남자와는 달리 자신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여자를 배우자로 선호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나이차가 이 점선이거든요. 검은 점선. 10대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데이트를 할 때 어느 정도 나이대면 가장 좋겠니? 어느 정도까지 나이차를 봐줄 수 있니? 어느 정도까지 나이가 어린 거 혹은 많은 것까지 봐줄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맨 아래에 있는 회색은 이 정도 나이까지 어린 건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력적인 나이차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높은 정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떨 때는 뭐 5살 넘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5살 연상. 이거 왜 그럴까? 보통 남자들은 젊은 여자를 선호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이 젊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생식력 있고 번식 가치가 있는 잠재적 배우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 12살이요 뭐 13살, 14살, 15살, 뭐 18살까지는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을 때 번식력이 활발하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12살, 13살 이 나이 때 솔직히 뭘 어떻게 뭐 임신을 할 수 있어 하기 힘들죠. 그래도 그 20대 초반보다는 20대 초중반보다는 임신을 할 확률이 좀 작은데 하더라도 좀 건강하게 나을 확률이 작은데
낮은데, 그거 봤을 때 잘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을 좀 젊은 10대 남자들이 좀 눈여겨보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어린 것보다. 그런 거 봤을 때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여자들을 10대들은 선호하게 된다. 보통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통상적인 남자의 경우보다. 이것이 그리고 10대 나이의 선호와 어른의 광고에 나타난 나이 선호의 비교를 해보면 10대는 나이가 10대는 나이가 자신과 비슷한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점점 자신보다 더 어린 배우자를 선호하는 반면 여자는 일관되게 몇 살 더 많은 배우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의 광고. 이걸 봤을 때 단순히 여자가 젊으면 더 통제하고 지배하기 쉽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젊은 여자를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 능력, 번식 가치가 얼마나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젊은 여자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배척되는 대안 설명이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 그리고 학습 이론은 그거예요. 보통 여자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자기보다 더 많은 남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린 여자로부터 칭찬과 보상이라는 게 계속 칭찬이라거나 어떤 성적인 성적인 스킨십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우리의 호감이라는 게 상호적으로 잘 작용될 필연성은 없기 때문에 학습 이론이라는 게 꼭 맞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젊음에 대한 선호가 젊음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생식력 혹은 번식 가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력의 기준이 어떻게 진화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몇몇 개를 좀 살펴볼게요. 간단하기라기보다 좀 많죠. 흠집 없이 깨끗한 피부는 기생충이 없고, 발달하는 동안 피부를 손상시키는 질병도 없었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며 병에 감염되지 않고 쉽게 낫는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흠집 없이 깨끗하고 상처도 없고 하얀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소위 말해서 굉장히 피부 좋네 하는 그런 여성을 선호하게 된다고 하고, 얼굴이 얼마나 여성성이 있느냐, 도톰한 입술, 갸름한 턱, 그러한 것들, 큰 눈, 그런 것들이 얼굴의 여성성이 생식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난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높은 수치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얼굴이 여성적으로 생겼을수록 에스트로겐의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메타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들을 다 이렇게 주요한 연구들을 취합을 해서 그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메타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얼굴의 여성성이 여자의 매력을 가장 잘 알려주는 강력한 단서로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일수록 여성적인 목소리,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음의 여성적인 목소리가 더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얼굴의 여성성과 여성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꽤 신기하죠. 남성의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 여성들이 남성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어깨와 엉덩이의 비율, 그 남성의 어깨와 엉덩이 사이의 비율을 정확하게, 꽤 정확도가 높게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낮고, 뭐 동굴형 목소리라고 막 하죠. 얼마나 낮고 저음에 신뢰할 만한 목소리 있냐, 그런 것이 남성의 육체를 추측하는데 굉장히 좋은 단서가 된다고 하는데, 여성적인 목소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얼굴의 여성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재미난 사실 중 하나가 얼굴의 평균성도 매력과 관련이 있는 속성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평균적으로 생겼느냐? 굉장히 직관에 반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얼굴일수록 매력적이다?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좀 특이하고 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좀 평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얼굴이 서로 합쳐서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방식으로 컴퓨터로 막 복합적인 사람 얼굴들을 막 합성했어요. 그런데 평균적인 얼굴일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 가지 경쟁 가설 설명이 있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첫째, 사람들은 처리하기 쉬운 것에 대해 일반화된 인지적 선호를 보이는데, 평균적인 원형과 일치하는 자극은 처리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개별적인 물고기나 새, 자동차보다 평균적인 물고기나 새, 자동차의 이미지를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하죠. 정말 그런가?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처리하기 쉽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건가? 정말 약간의 의구심이 들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평균성. 이건 좀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평균성은 유전자 또는 표현형의 질을 나타내는 표지일지 모릅니다.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은 질병이나 돌연변이 같은 환경의 공격을 받았다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칭적인 얼굴이 아니라거나 평균에서 벗어났다라는 거는 얘가 일단 돌연변이일 확률이 있거나, 혹은 좀 우리의 좀 일반적인 진화의 노선에서 좀 벗어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좀 안정적인 번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다른 경우보다 월등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좀 덜 선호하고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꽤 재미난 경우죠. 평균적인 얼굴이 더 매력적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전체 키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평균보다 5% 정도 긴 다리를 가진 여자를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굽이 높은 구두를 여자들이 많이 종종 좀 신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리거나 혹은 이성을 유혹하는 게 좀 좋은 자리일수록 굽을 많이 신고 다니죠. 높은 굽을. 그리고 이러한 미의 기준은 어떤 것이 아름답다, 이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괜찮은지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고 흔히들 진화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문화권을 뛰어넘은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의 컬러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각자의 매력을 평가하겠다. 그러고 나서 생후 2-3개월에서 6-8개월 사이의 아이들에게 그 얼굴들 중 매력에서 차이가 나는 한 쌍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나이가 더 적은 아이나 더 많은 아이나 모두 매력적인 얼굴을 더 오래 응시했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안다는 거죠. 생후 2-3개월이나 6-8개월 사이의 애들도 알 건 다 안다는 거죠.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얘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지, 좀 덜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지, 나이가 더 적은지 많은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거 없고 미의 기준이 일찍부터 나타난다는 걸 시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생후 12개월의 아이들이 얼굴이 매력적인 인형, 뭐 어른들이 평가한 거겠죠?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인형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덜 매력적인 인형을 가지고 노는 시간보다 훨씬 긴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매력의 기준이 현재의 문화적 모델을 점진적으로 접함으로써 학습이 된다는 그런 사회화됨으로써 우리가 미를 학습하는 거야, 후천적으로. 그런 상식적 견해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연구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이 두 개는 좀 나이나 그 세대 뭐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심리학자 마이클 커닝햄은 인종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시아인, 히스패닉, 흑인, 백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굴의 매력을 평가하게 했는데 누가 매력적이고 매력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놀랍도록 일치된 답변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이든 히스패닉이든 흑인이든 백인 여성이든 다 상관없이, 문화권에 상관없이 비슷한, 거의 뭐 일치된 답변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봤을 때는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미의 기준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뇌과학적인 연구 결과인데, 남자들이 매력적인 여성 얼굴을 바라볼 땐 중격 의지의 영역이 특별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NAC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여기는 그 보상과 뭐 도파민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여성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막 나오고 중격 핵이 특별하게 막 활성화가 되고 미치겠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보편적인 미의 기준이라는 게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인류학적으로도 굉장히 보편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얼굴에 대한 거죠. 여기서 이제 몸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몸매를 가진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취향의 선택을 받을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WHR이에요. 이게 뭐냐면 waist to hip ratio거든요. 그러니까 힙 대비, 엉덩이 대비 허리가 얼마나 가느다르냐 이런 지표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싱이라는 연구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 사춘기 이전에는 소년과 소녀는 지방 분포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남자는 엉덩이와 넓적다리에서 지방이 빠지는 반면 사춘기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면서 지방이 하체에, 그것도 주로 엉덩이와 넓적다리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 축적된 체지방 부피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 40%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지방이 더 많다고 흔히들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특히 엉덩이와 넓적다리 쪽에, 허벅지 쪽에 그렇게 분포가 많이 되어 있죠. 왜 그럴까?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특이할 만한, 좀 재밌게 볼 만한 것들을 좀 위주로 긁어봤어요. WHI, 이런 그 힙 대비, 엉덩이 대비 허리가 얼마나 가느냐 이 정도는 장기적 건강 지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쓸개 질환 같은 병들은 지방 분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고, 즉 지방의 총량 자체보다 WHI 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가정의학과 의사들도 TV에 나와서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뇨나 고혈압 안 걸리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라. 허벅지 근육을 키워서
WHR을 좀 낮춰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허리를 좀 가늘게 하고 허벅지를 좀 근육을 늘려라. 근데 이거 보면은 그러면 왜 남자한테도 WHR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관련해 심혈관계 관련해서 중요한데 왜 여자한테만 이렇게 WHR이 좀 중요하게 여겨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때 뭐 왜 여성만 이렇게 얘기를 할까? 혹은 왜 여성에게만 이런 선호가 갈까?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지만 남성이 여성한테 기대하는 그 건강의 기준이 여성이 남성을 볼 때 기준보다 훨씬 높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 건강함의 기대치가 여성에 대한 게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도 낳고 애를 또 기르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애에 대한 건강까지 생각했을 때 유전이라거나 그런 거 훨씬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의 생각도 좀 들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도 그렇게 따지면 유전이 중요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보면 일단 재미난 거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남자들에게 촉감만으로 여자의 취향을 평가하게 했는데 이들 역시 가느다란 허리에 커다란 엉덩이를 좀 좋아했다. 보편적인 경우죠. 예상이 가죠. 촉감만으로도 그런 게 선호가 된다는 걸 보면 이거는 낮은 WHR에 대한 그 선호가 시각적 입력이 없더라도 발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시사해주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선호도가 아닐까.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뭐 계속 그런 사람들만 보여주니까 습득이 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선천적으로 좀 시각장애가 있는 그런 남자들의 경우에도 역시나 가느다란 허리에 커다란 엉덩이를 가진 여성을 선호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시사하죠. 이런 연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선 추정 연구에서는 최초의 시선 고정은 여자의 허리와 가슴에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 트래킹 관련 기구를 끼고 얘가 어디에 특히 여자를 처음 만나는 여자를 볼 때 첫인상이라거나 관련해서 어떤 곳에 시선이 잘 고정이 됐느냐 여자의 허리와 가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특히 허리 쪽에. 그래서 남자들은 가슴 크기와 상관없이 WHR이 낮은 여자를 가장 매력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첫인상 하면 보통 남자들한테 막 설문지를 돌리거나 물어봤을 때 여자를 처음 볼 때 여자의 첫인상을 볼 때 어디를 보통 위주로 보게 되나요? 솔직한 답변을 이렇게 들을 때 막 가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본능적으로 그 시선 고정을 따라가 봤을 때 본능적으로 가는 시선을 좀 기계로 좀 아주 과학적으로 좀 따라가 봤을 때 그거보다는 허리 대비 골반 비율이 그냥 짱이다.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큰 연구죠. 정말 허리 대비 골반 비율이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건강에 따라서나 남성의 선호에 따라서나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WHR 평가가 막 0.70 이런 비율이 있는데 보통 뭐 보편적인 기준이 0.70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보통 높은 여성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온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온 지역이 있어요. 그게 페루라거나 하드자족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하드자족 WHR 평가는 0.70처럼 특정 WHR에 대한 불변의 선호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왜 그런 연구가 나오게 됐냐? 특히 여자들의 정상적인 WHR 범위는 수렵 채집 사이가 서구 사회보다 더 높으며 훨씬 더 뭐 허리가 조금 더 통통하고 엉덩이는 조금 더 작고 뭐 그런 경우가 수렵 채집 사이가 좀 더 많다는 거죠. 생식력이 가장 높은 여자들의 평균 WHR도 수렵 채집 사이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역 문화의 WHR 범위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자극을 사용할 경우 남자들은 지역적 평균보다 더 낮은 WHR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WHR 범위 그걸 잘 평균적인 WHR 범위를 잘 파악한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런 경우를 좀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염두에 뒀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드 자족을 대상으로 재현에 실패했다고 한 연구도 엉덩이를 앞에서 본 모습 대신에 옆에서 본 모습을 자극에 포함시키면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 생긴 WHR 선호 결정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개인들이 추구하는 성 전략에 따라 WHR에 대한 선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 단기적 성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남자는 장기적 성 전략을 추구한 남자에 비해 낮은 WHR에 대한 선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치고 빠지고 원나잇 위주로 즐기려는 그런 남자들일수록 더 그냥 그렇지 않은 남자들보다 더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가 큰 그런 WHR에 대한 선호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낮은 WHR. 단기적 성 전략을 추구하는 남자일수록 장기적 그렇지 않은 남자들보다 원나잇을 즐기려고 하는 남자들일수록 그런 여자들의 접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죠. 더 그런 여자와의 관계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부차적으로 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남자가 장기적 배우자를 선택할 때 걸리는 두 가지 적응 문제 중에서 생식력 있고 번식 가치가 높은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는 여자를 확인하는 그 적응 문제를 남자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왔다 진화적으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얼굴에 대한 것도 그렇고 피부 좋고 얼굴이 좀 더 여성적인 목소리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훨씬 더 수치가 높은 그리고 평균적인 얼굴의 여성 다리 길이가 좀 긴 여성 이런 식의 여성을 얼굴을 좀 좋아하고 몸매는 WHR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얼마나 애를 잘 낳을 여성이냐에 대한 남성의 평가 기준이고 두 번째로 부성 불확실성 문제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이 중요한 해결책이 됐죠. 이 여자가 낳은 여성이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얼마나 불확실하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결혼을 할 때 이걸 좀 잘 이 고민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그런 여성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래서 많은 나라의 남자들은 잠재적 신부의 처녀성을 중요시 했어요. 우리도 보면은 유교 문화권에서 함부로 문란하게 성적인 문란함을 즐기지 않는 여성이 조금 더 잘 선택이 됐고 요한복음 성경에서만 해도
기독교 요한복음에서도 간음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요. 그걸 봤을 때 처녀성이라는 게 중요시하게 여겨지긴 했어요. 많은 문화권에서. 근데 이게 꼭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절에 대한 단서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얘가 얼마나 정절을 잘 지킬 수 있는 여성일 것이냐, 그런 식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재미난 거는 스웨덴 여자들 같은 그런 북유럽 쪽의 여성들을 봤을 때, 특히 스웨덴 여자들은 대부분의 문화들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낮아요. 복지라거나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문화의 여자와는 달리 스웨덴 여자들은 결혼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얻는 혜택이 막 있지는 않거든요. 원시 사회와는 달리 꼭 이렇게 결혼을 해야 식량도 남성들로부터 잘 보급을 받고 애도 뭐 잘 키우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꼭 그런 거 없어도 나 혼자 독립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특별히 의무적으로 뭐 결혼을 해야 생존에 유리한 것도 없고 특별히 얻는 혜택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독립은 여자들이 결혼 전에 혹은 결혼의 대안으로 자유롭고 활발한 성생활을 누리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낮춰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웨덴 여성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성적인 생활을 즐기고, 남성들의 경우에도 꼭 혼전순결, 정절이라거나 혼전순결, 뭐 처녀성 이런 걸 중요시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스웨덴 남자들도. 그런 스웨덴 여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부성 불확실성 문제, 그러니까 피임 도구가 발달하고 경제적인 독립 가능성이 여성에게도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부성 불확실성 문제는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이 되죠. 꼭 길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처녀성, 정절에 대한 단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피임 도구가 발전하고 문화권이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이 조금 많이 희미해졌더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성 동성애 지향은 진화의 역설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책의 258페이지에 보면은 친족 이타성 가설이 있고, 258페이지를 보면 친족 이타성 이론, 그리고 여성 생식력 가설, 그리고 동맹성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것부터 설명을 하자면, 게이들끼리 동성의 행위 자체에 동성의 성향보다 동성의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주장하는 학자는 뭐냐면, 젊은 남자가 나이 많은 남자와 동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동맹을 얻는 하나의 전략이고, 그 결과로 지위 서열이 높아지고 결국엔 여성에 대한 성적 접근 기회가 더 많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고대 그리스 정도나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대다수 문화에서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이런 동성애 행위를 통해서 나이 많은 남자들과 뭐 유대감이 다진다, 이런 경우는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 주변만 해도. 그래서 이건 좀 스킵하기로 하고, 뭐 이미 얘기했으니까 뭐 스킵한 건 아니네요. 그래서 보면 친족 이타성 이론, 여성 생식력 가설이 있어요. 이거는 찬반이 좀 갈리고, 이건 그나마 가장 좀 지지받는 가설이죠.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가 번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진화적으로 그게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되냐 유전자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4%까지 동성애가 있어요. 우리 전체 남자 중에서 적지 않죠. 이게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게 적다고도 볼 수 없는 비율이거든요. 100명 중에 2명 아니면 4명이 게이라는 건데 생각보다 많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왜 존재하게 될까? 유전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친족 이타성 이론은 이거 내가 직접 아이를 낳거나 자식을 낳거나 여자와 관계를 가져서 생식을 하는 거 포기한 대신에 내가 친절한 게이 삼촌 이론이라고도 해요. 친절한 게이 삼촌이라고 내가 정말 친절한 게이 삼촌이 됨으로써 조카를 잘 보살피는 거죠. 내 아이는 포기하지만 조카를 잘 보살핌으로써 조카의 적응도가 높아지게 되는 조카 그쪽의 계열에 그래도 내 친족이니까 그쪽 계열의 생식력이 뭐랄까 그 적응도가 많이 높아지게 된 그쪽의 경우에 자손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친절한 게이 삼촌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친족 이타성 이론이고 근데 이거는 좀 많이 틀린 게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게 남성 동성애자일수록 자기 유전자적인 친척과 더 멀어지고 소원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잘 지내는 경우가 솔직히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성애자라서 가족하고 멀어지긴 하지. 조카를 도와줄 겨를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이 친족 이타성 이론 말은 좋고 좀 허울은 좋은데 그렇게 설득력 있지 않은 허울만 좋은 가설이라고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여성 생식력 가설은 남성 동성애자의 유전자가 그 비슷한 유전자를 가져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자 친척들에게 번식 성공률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성 생식력 가설을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남성 동성애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남성 동성애자는 남성 이성애자보다 자식을 5분의 1 정도밖에 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해서 싫어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5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애를 낳게 되는데 일반적인 그 이성애자보다 남성 이성애자보다는 근데 이런 남성 동성애자 쪽 모계 쪽 그 여성 친척들의 경우에는 그 남성 이성애자의 모계 쪽 여성 친척들보다 자식을 훨씬 많이 낳는다라는 증거가 훨씬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점점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가 그 자신의 친척들에 있는 여성들의 생식력을 훨씬 높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가설이 있죠.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남성 동성애가 왜 유전자적으로 진화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설이죠. 특히 이게 지금까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장기적 짝짓기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력을 가진 남자도 중요하고 얼마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돈이 많으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여성을 좀 꼬시는데 유혹하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남자의 짝짓기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여성이 꼬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유혹될 확률이 높은데 특히 육체적으로 매력이 있는 여성들이 유혹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토스테론이 높을수록
여자를 쫓아다니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매력적인 여자와 상호작용을 하면 또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게 되는데, 근데 큰 대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면역계 기능이 떨어지고, 이거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한 거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높을수록 일찍 죽을 확률이 높죠. 전립선암이 생길 확률도 커지고, 늙어서 또 면역계가 파괴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좀 장수할 확률은 줄어드는데, 그래서 그냥 여자 안 사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좀 장수하는데 좀 좋은 전략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마냥 테스토스테론만 높은 게 좋은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일단 남자가 장기적 배우자를 유혹하는데 성공한 뒤에는 결혼을 했다는 거죠. 결혼에 꼴인했다는 거, 쉬운 말로. 결혼에 꼴인한 뒤에는 이 T 수치, 줄여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 그런 효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꼴인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죠. 헌신적인 관계에 들어간 이후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 오래된 관계일수록 테스토스테론이 수치가 줄어들게 되고, 이혼했다가 재혼한 남자들은 또 테스토스테론이 수치가 감소하게 되고, 재미난 거는 프로 테니스 선수들, 이 경우에도 결혼한 다음에 성적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얘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심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결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남자의 창조력이라거나 창의력이라거나 혹은 뭐 승부욕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여성을 앞에 두고 했을 땐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럴 때 누군가 이제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성적이라거나 창의력이라거나 승부욕이라는 게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연구 결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토스테론, 남자의 그 짝짓기 노력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꼭 필요한 배우자 선호와 사치스러운 배우자 선호가 있어요. 이게 필수품과 사치품의 비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배우자 가치가 낮은 사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 아주 못생기고 사회적 지위도 떨어지고 재산도 가진 거 없고 성격도 별로 안 좋아, 이런 배우자 가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겠죠. 굉장히 폭이 굉장히 좁겠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남자를 만났느냐 이런 여지가 굉장히 적겠죠. 그럼 폭이 좁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짝짓기의 필수품에서 적절한 수준이 보장받기 원해요. 사치품까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수품이 뭐냐면, 남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매력, 여자의 좀 외모라거나 몸매에 관해서 그런 최소한의 매력, 외모적인 그런 매력을 좀 중시하고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여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원과 지위에서 적절한 수준을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 이후에서는 사치품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인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뭐 최종 외모, 인품 뭐 등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내가 배우자 가치가 많이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치품까지
생각할 겨를이나 여지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짝짓기의 필수품부터 보장받기를 원해요. 이 인품까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얻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1에 가깝게 높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생각하게 되죠.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최소한의 매력,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의 최소한의 자원과 지위.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품이 훌륭한 남자나 여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 좀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런 여성이나 남성을 고를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보통 여기부터 시작하죠. 남자의 걔 이쁘냐? 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여자의 경우에는 걔 좀 살아? 이런 식의 질문을 필수적으로 거기부터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날 때.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을 선택한다 했을 때. 남자는 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을 거면은, 단순하다고 할 요소라고 한다면 단기적 전략에서도 외모적 매력, 장기적 전략에서도 외모적인 매력이 좀 중요시하게 되는데, 남자의 경우 좀 단순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게 남성의 이런 선호가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한쪽 성의 선호는 반대 성에 일어나는 경쟁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WH, 가느다란 허리에 커다란 엉덩이, 그리고 여성적인 외모, 그리고 평균적인 거에 가까운 외모, 그런 걸 선호하는 성향이 여성에게 어떤 식의 영향을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영향을 주죠. 여성도 그런 여성이 되려고 성선택의 경쟁에 좀 뛰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컷이든 암컷이든, 이 눈먼식의 공에 나온 구절이에요. 수컷이든 암컷이든 모든 개체는 수컷에게 특정 성질을 가지게 한 유전자와 암컷에게 그와 완전히 똑같은 성질을 가지게 한 유전자 양쪽을 모두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뭔 소리냐면, 굉장히 눈먼식이공을 좀 많이 잘 읽어두기 잘했죠. 이걸 생각해 보면은 뭐냐면, 공작새의 긴 꼬리를, 화려한 꼬리를 좋아하는 암컷이 있다고 합시다. 수컷의 긴 꼬리를 좋아하는 암컷이죠. 근데 그러면 그런 암컷일수록 그런 수컷과 짝짓기를 해서 자식을 낳을 확률이 크겠죠. 그런 자식은 당연히 그런 수컷을 선택해서 낳은 자식이 개연성이 크니까 그 유전자가 점점 누적되면서 그 수컷 공작새의 꼬리가 점점 길어질 확률이 크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암컷의 경우에는 그렇게 낳은 자식이 만약에 암컷 자식을 낳는다면 그러한 수컷을 좋아하게 될 성향이 크겠죠.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암컷이 그러한 수컷을 좋아하게 될 확률이 커지게 되고, 근데 수컷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유전자는 내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로부터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발현이 안 될 뿐이지. 수컷이지만 수컷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컷을 좋아하는 성향이 유전자에서 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한 유전자를 좋아할 성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음경의 길이가 커지는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자식이 암컷이야. 그러면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유전자는 대머리 유전자처럼 발현이 되지 않는, 암컷의 경우에는 발현되지 않는 대머리 유전자처럼 가지고 있기만 하고 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를 나중에 자신이 자식을 낳을 때 훗날 그거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누적이 된다면 수컷을 긴 꼬리를 좋아하는 공자의 긴 꼬리를 수컷 공자의 긴 꼬리를 좋아하는 암컷의 성향과 공작의 뭐랄까 수컷 공작의 꼬리가 길어질 성향이 길어지는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가 서로 공진화될 확률이 좀 크다는 거죠. 이거를 그 연대 투게더니스라고 하는 연결 비평형이라고 제가 성선택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여자들이 고생을, 이것 때문에 여자들도 좀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가느다란 허리와 커다란 엉덩이를 가진 여성을 좀 선호하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섭식장애라거나 거식증이라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라거나 그런 식의 활동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건강에 좀 해치게 되는 결과까지 좀 생기게 된다, 미국에서. 그리고 심지어 광고에 나오는 수많은 매력적인 여성들이 자신과 비교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그러한 이상의 기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높아진 이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여자들도 굉장히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좀 개발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흥미롭게도 메리앤 피셔는 여자들은 생리주기 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은 시기보다 높은 시기, 가임기일 때 경쟁자의 외모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훨씬 좀 효과가 있는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쟤 좀 성적으로 물란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우처럼 이렇게 다른 경쟁 여성의 외모를 깎아내리거나 성적인 태도를 비하하거나,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비하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자기가 조금 더 그 사람보다 자신이 좀 더 선택될 확률이 조금이나마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가임기 때 경쟁자의 외모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좋은 배우자를 놓고 매력을 통해 동성 간 경쟁을 벌인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임기죠. 생식을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경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모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가임기 때 많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제 5장 남자의 장기적 짝짓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거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철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뭔가 진짜 설명이 아주 정상진수가 돼가지고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네요. 그냥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네. 조금 뭐 의심이 되는 연구 결과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한데, 글쎄 일단 뭐 재미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진화심리학의 연구 결과가 좀 반직관적인 것도 많고,
이건 좀 아닌 거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도 좀 있는데 참고하면 확실히 어, 사석에서 술자리라거나 할 때 가십거리로 삼기 좋은 주제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들죠. 야 너 그거 알아? 남자들은 가슴보다는 골반이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네, 좋은 맞아요. 주제죠. 친구분들 진짜 음. 좋겠네요. 야 너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기엔 확실히 좋은 주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아직까지 막 엄청나게 검증에 잘 받은 주제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물론 무슨 이상한 뭐 사주 명리 타주 타로 이런 것보다는 훨씬 과학적이고 검증받은 거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어 글쎄 이거를 아직 신생학문이라서 이게 체계적으로 자리가 잘 명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잡은 학문은 아니라서 잘 비판적으로 잘 걸러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많네요. 네, 재밌는 연구가 많고 하여튼 유성님이 확실히 철학과를 와서 그런가 그러신가 말씀을 굉장히 유리하게 잘하시네요 진짜. 좀 잘 알아들으셨나요? 좀 재미나게? 예, 그런 대로 예,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미지 없이 이게 텍스트로만 해서 그런지 잘 재미나게 꽂혔을진 모르겠는데 잘 들으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이게 조금 더 이미지가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한데 시간이나 여러 환경상 일정상 이렇게 좀 아, 이것도 요약하시느라고도 시간 좀 걸렸겠어요 진짜. 조금 그렇죠. 저 읽어준 남 책 읽어준 남자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 확실히 이런 좀막 WHI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막 가느다란 허리에 골반이 큰 그런 여성의 이미지 이런 거 딱 넣으면 확실하게 각인이 될 수 있는데 좀 막 섹시한 여성의 그런 개미허리에 이미지. 네, 개미허리에 빅불이라고 빅부티라고. 네 그렇죠. 그런 여성들이 많이 선호가 되죠. 아무튼 뭐 여기까지 일단 어, 발표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